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아마 역사상 손에 꼽히는 물리학자일 겁니다. 한 번도 노벨상을 수상한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켰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들은 그 리더십 아래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If there is another world war, this civilization may go under.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벌어진 모든 전쟁과 모든 평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창조하기도 했죠.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원자폭탄을 만드는 방법, 오펜하이머의 생애, 그리고 더 나아가 대개의 불이 붙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가능성에 대해 과학자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21살이었을 때 물리학과 지도 교수님의 책상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과를 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 교수이자 실험 물리학자였던 패트릭 블래킷은 오펜하이머에게 실험적인 작업들을 더 많이 하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이때 오펜하이머는 J.J. 톰슨의 지하 연구실 구석에서 전자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얇은 베릴륨 방막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실험일에 서툴었을 뿐더러 잘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점점 연구실에서의 실험 업무는 소홀히 하였고 강의를 듣고 물리학 저널을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 오펜하이머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매료되었죠. 그 당시 연구실에 러더퍼드와 체드윅 같은 당대 최고의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는 이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 시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구실 일은 끔찍히도 지루하고 내가 너무 못해서 내가 누군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친구가 방문했을 때 방 한가운데 누워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오펜하이머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러다 결국에는 지도 교수님을 독살하려고 시도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시원 화물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병들게 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발견한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 스스로도 이 일화를 인정했죠. 운이 좋게도 블래킷은 사과를 먹지 않았지만 이러한 독살 시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당국에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로버트의 부모님들은 아들을 보기 위해 미국에서 방문했던 차였고 성공적인 로비 끝에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는 형사고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재력 덕분에 런던에서 정신과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퇴학당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1926년 여름 오펜하이머는 레팅겐 대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레팅겐 대학교의 물리학과 학과장은 바로 맥스 보른으로 불과 2년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창시자였죠. 보른은 사려 깊고 온화한 지도교수였으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바을리, 엔리코 페르미, 그리고 유진 위그너와 같은 양자역학들의 대가들을 양성했습니다. 여기서 오펜하이머가 수강했던 수업들 역시도 엄청났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폴 디렉과 존 폰 노이만과 같은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케임브리지에서의 연구 문화는 실험 물리학에 중점을 주었다면 레팅겐은 이론 물리학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었죠. 보른의 지도 안에서 정신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죠. 1926년 11월 14일 자신의 남동생 프랭크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도 레팅겐 좋아할 거야. 일은 힘들지만 너무나도 즐거워. 로버트는 잘 성장했고 그의 재능 역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보른은 이렇게 말했죠. 그는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수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었으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네, 천재입니다. 23살의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연속 스펙트럼의 양자이론이라는 졸업 논문을 가지고 말이죠. 남들은 1년에 한 편 쓰기도 힘들다는 논문을 2년 동안 12편을 작성하며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논문들은 대부분 오펜하이머보다 3살 더 많았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연구를 확장한 것들이었죠. 두 사람은 결국 1927년 하이젠베르크가 양자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한 해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둘은 정말 잘 맞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5년 후에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오펜하이머는 미국 편에 섰고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나치 편이었죠. 당시에는 방사성 원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앙리 베르켈 그리고 큐리 부인이 방사능을 발견한 이후 그제서야 방사능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방사성 원자는 불안정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언제 붕괴될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었죠. 1933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오펜하이머의 옛날 사수였던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자로부터 에너지원을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같은 해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죠. 요약하자면 원자력 에너지 가능성의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원자를 붕괴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원자핵은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먼저 양성자를 가져다가 큰 전기장을 통해 가속시킨 다음 핵으로 분쇄시킵니다. 이 방법은 존 코크크로프트와 어니스트 월턴이 1932년에 진행했던 방법이죠. 양성자를 가속시켜 리튬햄에 붙여 원자핵을 쪼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로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죠. 양전하를 띤 모든 원자핵에 의한 반발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물리학적 장벽을 극복하고자 이 실험에서는 양성자를 25만 볼트를 사용해 엄청나게 가속시켰습니다. 이렇게나 해야 10억 개의 양성자 중 단 한 개만이 리튬 원자핵에 부딪혀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죠. 이 방법은 에너지를 얻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1932년 중성자가 발견되었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약 0.1% 더 무겁고 전하가 없기 때문에 핵에서 반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상 이 실험에 아주 적합하죠. 1933년 레오 실라르드는 중성자를 활용해 원자핵을 쪼개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 과학자들이 중성자에 의해 분리되는 원소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원소가 두 개의 중성자를 하나의 중성자로 흡수했을 때 방출할 수 있다면, 이 원소가 만약 충분히 큰 질량으로 모여질 경우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가능한 원자핵을 가지는 원소가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1939년 1월 29일 전도 유망한 젊은 물리학자 루이스 엘버레즈는 이발을 받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에는 두 명의 독일 화학자 오토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어떤 방식으로 중성자를 원자핵에 충돌시켜 우라늄 원자를 성공적으로 분리시켰는지에 대한 기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심드렁했죠. 이건 불가능해. 소문에 따르면 그는 젊은 엘버레즈에게 핵분열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칠판에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엘버레즈는 실험을 똑같이 재현해 본 다음 오펜하이머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엘버레즈의 말을 들어보면 15분도 안 돼서 교수님은 이 반응이 실제로 발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분의 중성자가 더 많은 우라늄 원자들을 분열시켜 전력을 생성하거나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중성자와 우라늄 235가 만나면 단일 원자가 쪼개지게 되면서 약간의 질량을 잃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말이죠. 이 에너지는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입니다. 종이 한 장의 두께 정도의 모래알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보다 20배나 작죠. 하지만 원자 역시도 매우 작습니다. 1kg의 우라늄 덩어리에는 약 1조, 100조 개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르게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1939년 8월, 불과 6년 전만 해도 핵폭탄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진 편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했죠. 이 편지에는 핵 무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독일 나치가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 광산에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었죠. 이 당시 루즈벨트는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우라늄 위원회를 조직했고 2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41년 루즈벨트는 비공식 우라늄 위원회를 백악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S1 위원회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백한 목표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1942년 5월, 오펜하이머는 이러한 급진적인 폭발의 코디네이터로 위원회에 고용되었습니다. 왜 오펜하이머가 이 자리에 선택된 걸까요? 일단 박사학위를 마친 오펜하이머는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UC 버클리에서, 그 다음에는 칼텍이었죠.
막스 보른의 지도 아래 그가 보였던 걸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재능은 놀라우면서도 신기한 물리학의 경력으로 꽃피워졌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15년 동안 오펜하이머는 핵물리학부터 양자장 이론, 심지어 천체 물리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했죠. 아이디어도 정말 다양해서 훗날 그의 학생 중 한 명인 윌리스 램은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무려 3번이나 후보에 올랐으나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머레이 겔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구력이 없었다. 저 독일어를 직역하자면 앉는 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긴 논문을 쓰거나 오래 걸리는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인내심도 없었죠. 볼프강 파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지만 계산은 항상 틀렸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타고난 리더였죠. 이런 카리스마와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능력의 조합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42년 9월 18일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배정되었습니다. I wa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tomic bomb. 부임 첫날 장군은 1200톤의 우라늄 광석을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광석이 정제될 오크리지 부지를 매입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다음달 곧 설립될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의 과학 책임자로 오펜하이머를 선택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수석 설계자로 선택된 거죠. The military establishment had concerns. Oppenheimer did not have a Nobel Prize, so would the scientists hired for the project respect his opinion and follow his leadership? Oppenheimer also had no prior administrative experience over a large project like this. Furthermore, he was a theoretical physicist who, according to Isidore Rabi, was a very impractical fellow. He didn't know anything about equipment. And then there was the problem of Oppenheimer's political stance. He had links to the Communist Party, including his wife Catherine, who was a member of that party. 하지만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압도적인 야망을 매우 높이 평가했죠.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공학, 그리고 야금술의 문제를 이해하는 오펜하이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가 진정한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펜하이머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지라고도 했죠. 그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스포츠는 빼고. 그로브스와 오펜하이머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둘 다 키는 183 정도 되지만 오펜하이머는 체중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념적으로는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였고 그로브스는 확고한 보수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가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확신했고 그게 가장 중요했죠. 이지도르 라비는 오펜하이머를 고용한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천재로 간주되지 않는 그로브스 장군의 진정한 천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Manhattan Project needed a location, somewhere isolated to keep the project secret, safe from enemy attack, and while no one wanted to admit it, somewhere that was sparsely populated just in case there was an accident. 오펜하이머는 이 장소로 뉴멕시코주의 로스 앨러모스를 제안했습니다. 20대일 때 뉴멕시코의 산악지대와 황량한 사막에 사랑에 빠졌던 곳이었죠. 1929년 친구에게 이런 편지도 썼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는 물리학과 뉴멕시코야. 둘이 합쳐질 수 없다니 안타까워. 이 당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오펜하이머는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한 6명 정도의 과학자들과 이를 도와줄 엔지니어들 몇 명의 지원만 받으면 된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00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했죠. 무려 764명의 과학자들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그중 302명은 로스 앨러모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자폭탄 제조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 정도 되었을 때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1942년 12월 2일 시카고 대학 엘리코 페르미가 이끄는 물리학자 팀이 세계 최초의 인공 원자로 반응로인 파일 1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응로는 45톤의 우라늄과 우라늄 산화물 그리고 330톤의 그라파이트 블록으로 만들어졌죠. 정말 무섭게도 이 반응로는 축구장 스탠드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반응로를 사용하면 약 0.5W의 전력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말은 폭탄 역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얼마나 많은 중성자가 다음 원자와 충돌하여 더 많은 중성자를 분리하고 방출해야 하는가 정도죠. 평균적으로 그 숫자가 1이라면 안정적인 자립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힘은 커지지 않습니다. 1보다 작다면 이 반응은 약해져서 사라질 겁니다. 1보다 크다면 이 반응은 점차 커지겠죠. 이 숫자를 곱셈계수 K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팬데믹 같네요. 핵폭탄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핵분열성 물질을 충분히 가까이 모은 다음 폭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양은 임계 질량이라고 하죠. 우라늄 235를 사용하면 약 52kg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름 17cm의 구 정도죠. 하지만 플루토늄 239를 사용하면 임계 질량이 훨씬 작아져 10kg 밖에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는 지름이 10cm의 구 정도 크기죠. 처음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총기 형태의 폭탄을 연구했습니다. 건형 폭탄 내부에는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두 개의 슬랩이 들어있습니다. 둘 모두 임계 질량보다 낮은 질량이죠. 그런 다음 재래식 폭발물을 사용해 한쪽 슬랩을 다른 쪽을 향해 빠르게 발사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합쳐진 질량이 임계 질량보다 높게 되죠. 우라늄 총알이 25c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자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간단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이 폭탄은 효율적이진 못했습니다. 우라늄이 극히 일부분만 부딪혀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폭탄의 위력이 훨씬 적었죠. 게다가 우라늄이 폭탄 배럴에서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죠. 기름 같은 걸 사용해서 윤활제 역할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합성유들은 모두 다 말라버렸었죠. 결국 사용할 수 있는 건 향유 고래의 기름뿐이었습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라늄 중 0.7%만이 핵폭탄의 핵분열 연료인 우라늄 235입니다. 만약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잠깐 동안 우라늄 236이 되었다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평균 2.4개의 중성자를 방출하여 핵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라늄을 땅에서 캐내면 대부분이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우라늄 238이죠. 따라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은 거대한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 우라늄 235를 분리해낸 다음 농축시켰습니다. 이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라늄보다 우라늄 235의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우라늄을 만들 수 있었죠.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1941년 초기에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합성되었다는 말이 조금 더 맞겠지만 말이죠. 중성자가 우라늄 238의 핵과 흡수되면 우라늄 239가 됩니다. 우라늄 239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되어 넵투늄이 되고 다시 플루토늄이 되죠. There are three things that matter for this story. First is that plutonium-239 is a great fuel for a nuclear bomb. It has a critical mass of only about 10 kilograms. Second, it is cheaper to make than to separate uranium-235. And third, it reacts too quickly to be used in a gun-type device. It would fizzle, meaning only a tiny fraction of the fuel would undergo fission. 하지만 플루토늄을 사용해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계 질량은 물질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압력 조건에서는 6kg의 플루토늄 239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압력을 가한다면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떠돌아다니는 중성자가 핵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가 높을수록 임계 질량이 낮아지게 되죠. 만약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진 공 주변에 재래식 폭탄을 터뜨린다면 공 내부에서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핵폭탄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죠. 임계 질량을 낮추는 묘책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플루토늄 공 주변의 중성자를 반사하는 물질들로 둘러싸서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핵 연료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성제 반사체라고도 하죠. 다른 방법은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중성자 소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뇌파형 폭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얼친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얼친은 무게가 7g에 불과한 작은 펠릿으로 폭탄의 중심부에 위치하죠. 이건 니켈과 금으로 분리된 베릴륨과 폴로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충격파로 인해 베릴륨과 폴로늄이 섞여 폴로늄의 알파 입자로 인해 베릴륨에서 대량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되고 핵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적어도 이 계획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아무도 원자폭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오펜하이머와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나머지 과학자들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1945년이었고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무기를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회담에는 트루먼, 처칠, 그리고 스탈린이 함께 모여 7월 17일에 전쟁 이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탄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바로 하루 전 1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실험이 예정되었죠. 이 실험의 암호명은 트리니티였습니다. 하루 전날 오펜하이머는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죠. 심지어 플루토늄 공 없이 폭발물을 발사하는 마지막 실험 발사는 실패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힌두교의 신성한 시로 알려진 바가바드 기타의 한 절을 암송했습니다. 이걸 직접 번역하기까지도 했죠. 전투에서, 숲에서, 산의 낭떠러지에서,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서, 창과 화살 속에서, 잠결에서, 혼란 속에서, 깊은 수치심 속에서 너가 했던 선행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폭탄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무 잘 작동할 때 어떻게 될지였죠. 1942년쯤 오펜하이머는 아서 콤프턴과 핵실험으로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너무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 핵융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문제는 지구의 대기입니다. 대기의 200만 분의 1, 일부는 바로 수소기체입니다. 충분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진다면 대기 속 수소가 서로 융합하여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 더 많은 수소를 융합시킬 수 있고 심지어 수증기에서 수소가 분리되어 융합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며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으켜져 지구 대기 전체가 거대한 핵융합 폭탄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죠. 1959년 오펜하이머와의 대화를 회상하며 콤프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오펜하이머가 두려워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 역시 정도는 덜하지만 불안정하죠. 이것도 원자폭탄로 인해 폭발하지 않을까요? 라고 우려했죠.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So no one took the idea too seriously. But the thought of starting a fusion reaction with a fission weapon would become very important after the war. 트리니티 실험은 오전 4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폭풍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오전 5시 29분 21초 세계 최초의 핵폭탄 장치가 폭발했죠. 고성능 폭발물은 플루토늄의 핵을 안쪽으로 압착시켰습니다. 충격파는 베릴륨과 폴로늄을 혼합하여 중성자를 대량으로 방출했죠. 얼친이 작동한 겁니다. 이는 핵반응을 시작했고 이제 멈출 수 없었죠. 단 6kg의 플루토늄이 25,000톤의 TNT와 맞먹는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뉴멕시코의 산맥은 낮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났습니다. 충격파는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졌으며 버섯구름은 지상 12km까지 높게 치솟았죠. 너무 뜨거운 나머지 사막의 모래가 녹아 오늘날 트리니타이트라고 불리는 유리 같은 광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폭발로 인해 대기의 연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죠. 1945년 8월 6일 보잉 B-29 폭격기가 64kg의 농축 우라늄을 실은 건형 핵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안에 내장된 점화장치가 점화되면서 우라늄 235의 슬러그들은 서로 부딪혀 임계질량 이상으로 만들어졌죠. 이로 인해 TNT 15,000톤에 해당하는 폭발이 일어나며 약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또 다른 7만 명이 화상과 방사선 중독으로 사망했죠. 사흘 후 나가사키에는 이 폭탄과 같은 뇌파형 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약 8만 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사망한 22만 5천 명 중 95%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였죠. 1965년 트리니티 실험 직후를 회상하며 오펜하이머는 기타의 또 다른 구절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H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Vishnu i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and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전쟁이 끝난 후 오펜하이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타임지 표지에 실렸고 유명인사가 되었죠. 1947년 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핵무기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맡았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비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은 최초의 핵무기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최선의 조치가 바로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그 이름은 더 슈퍼, 우리에게는 수소폭탄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그 폭탄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윤리적인 이유와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슈퍼의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행정부는 개발을 밀어붙였고 3년 후 최초의 수소폭탄인 아이비 마이크가 마셜 제도에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력은 10.4 메가톤의 TNT와 맞먹었고 트리니티 실험보다 400배나 더 강력했죠. 수소폭탄은 사실 세 가지의 폭탄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재래식 폭탄, 핵분열 폭탄, 핵융합폭탄이죠. 재래식 폭발로 인해 핵분열 반응이 시작되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할 수 있을 만큼 온도와 압력을 높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1961년 소련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차르 bomba를 실험했습니다. 이는 아이비 마이크보다 5배, 트리니티보다 약 2000배 더 강력한 위력이었죠. 2000배라니. This kind of arms race was exactly what Oppenheimer had feared. In part, due to his opposition to the hydrogen bomb and due to his calls to avert a nuclear arms race, Oppenheimer was essentially put on trial to revoke his security clearance. He had been surveilled while he was working for the Manhattan Project, but that surveillance didn't stop after he left. Many of the wiretaps were illegal and warrantless. Oppenheimer was questioned about his ties to the Communist Party, including his affair with Jean Tatlock, a Communist Party member, while he was leading the Los Alamos lab. He was essentially accused of treason and espionage. 1953년 12월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가 정지되었습니다. 그의 암울한 표정이 담긴 흑백 사진이 다시 한번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죠. 그의 보안 청문회는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In 1964, German playwright Heinar Kippert wrote a play about Oppenheimer's life. Oppenheimer was sent a copy of this script, and he hated it so much that he threatened to sue. He especially despised the final scene where the character of Oppenheimer realizes the evil of his work. And I quote, "We have been doing the work of the devil." To Oppenheimer, it was always more complicated than that. I think that it probably was assumed. It certainly was always assumed at Los Alamos that if the war were not over and not clearly to
to be brought to a conclusion by diplomatic means, this weapon would play a part. At the time, the alternative, the campaign of invasion, was certainly much more terrible for everyone concerned. I think that Hiroshima was far more costly in life and suffering and inhumane than it needed to have been an effective argument for ending the war. This is easy to say after the fact. In 1965, he was asked about the recent proposal of talks with the Soviet Union to hal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his response was, it should have been done the day after Trinity. Later that same year, he was diagnosed with throat cancer. He was a lifelong smoker, and he died on the 18th of February, 1967, aged 62.